그래서 그런 결과도 나왔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잘못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버리게 만들려는 거죠. 오케이? 자, 아직 기회는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차 지점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환승 하실 테면 빨리 하세요. 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리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아까 설명했던 거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하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뭐 개념을 암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녀석들인데, 자주 출몰하는 녀석들인데 눈도장은 좀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차원이에요. 근데 암기해야 될 것들은 따로 제가 나눠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프린트 한 장짜리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일주일 사이에 각인시켜야 될 핵심 개념어들은 그것 자체를 외우면 효과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38칸에 나뉘어 있는 대략 한 50개 안팎의 단어를 외워 적는 과제를 드릴 건데 좀 설레는 상황에서 기대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한번 받아 적으면서 눈도장만 좀 찍어라. 아이 컨택 중이다. 알겠죠? 자, 개념과 썸 타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봤던 게 무슨 원리였어요? 이것도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봐. 내가 물어보면 찾아서 대답이나 잘해봐. 무슨 원리였어요? 협력의 원리였어요. 어떻게 해야만 대화 상대자, 즉 청자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네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정보량은 적절해야 된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빈약해도 안 되고, 그죠?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등등의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제 다음 원리로 갑니다.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개념 자체가 알려주듯이 다소곳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나대면 안 돼요. 그쵸? 자기 자랑 금물이에요. 그쵸?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스미마생.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국어 선생이에요? 일어 선생이에요? 국어 선생이에요. 다소 친일적 요소가 좀 있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알겠죠? 웃자고 하는 거니까. 고소, 고발 금지예요. 공손성의 원리 첫 번째. 관용의 원리라고 있는데요. 적어봅니다. 계속 적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협력의 원리에 이어서 공손성의 원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입장에서, 누구? 청자가 아니라 괄호 속 화자의 입장에서 자, 너그럽게 자기 이익을 줄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자기의 이익을 줄이는 태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역으로 부담을 굉장히 늘려버리는 거죠. 상대에게 넘어갈 부담을 나에게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자, 관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2번하고 비교해 보면요. 2번 맞아 적고 난 다음에 갈게요. 그냥 예를 적어버릴게요. 예를 그냥 잇따라 적어버릴게.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담화의 상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조별 발표를 했어요. 수행평가 과정에서 조별 발표를 했는데 결과가 참담해요. C 받았어요. 큰일 났어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보자면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다시 말해서 조별 발표 상황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모르는데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준비된 발표가 어그러졌어요. 엉망진창, 어버버. 그럼 이건 누구의 일 개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때 선뜻 나서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한 번 더 살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는 뭐예요? 무엇의 원리를 지켰다? 관용의 경률, 법칙, 원리를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손한 태도 맞죠? 그쵸? 선지에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와요. 공손성의 원리를 지켰군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거나, 혹은 관용 어쩌고저쩌고 라는 말이 나올 때 선지에서는 뭘 찾아야 할까? 지문에서는 뭘 찾아야 돼? 문제 상황이겠군, 원인 진단하겠네, 지 탓이라 하면은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것만 딱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다음 2번. 요령의 경률 내지는 법칙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요령이라고 줄여 적습니다. 방금까지는 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부담을 늘리는 거였죠. 이익을 낮추고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청자의 이익을 높이면서 부담을 줄이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를 요령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같은 개념 같겠지만은 역개념이라서 자신의 사정 누구예요? 화자야, 청자야,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 자신의 사정 그 다음에 더하기 상대의 선택권 주기인 거예요.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죠? 설명 들어갑니다. 내가 깜빡 잊고 교재를 집에 두고 왔는데 라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딱한 자기 사정을 먼저 얘기를 해서 출발점이. 그러니까 문제 상황은 뭐죠? 아까는 뭐죠? 아까는 상황 자체가 그쵸? 부정적 문제 상황이었다면은 여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결핍이 있는 상황이에요. 화자의 결핍의 상황. 아까는 상황 자체가 부정적 결과. 여기는 화자 자체의 결핍의 상태. 오케이?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해. 예를 들어 교재를 빠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에게 선택권을 반드시 줘야 돼요. 뭔 말이에요? yes, 수락할 수도 있고 no, 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깜빡 잊고 집에다가 교재를 두고 왔는데 네 책 내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선택권을 안 주는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같이 보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상대가 그러지 뭐. 아니면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그런 발화가 나와야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거꾸로. 문제는 어떻게 나와? 요령의 경륜을 지켰으며 혹은 공손성의 원리라고 상위 개념으로 그냥 퉁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다시 부정적 문제 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문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다. 무슨 원리? 관용의 원리 경륜. 두 번째, 자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결핍의 상태가 있을 때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이해돼요?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yes 또는 no의 선택권을 주면서 알겠어요? 의문형의 형태로 요청하는데 자기 사정을 딱하게 어필하면서 그쵸? 공손하게 의문형의 형태로 제시를 할 때 우리는 뭘 지켰다? 요령의 경륜 법칙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겸양의 원리 경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겸양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가 공손이나 겸양이나 구분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받아들이세요. 화자 자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늘려주려 줄이고 혹은 안 하고 혹은 마다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막 자기 머리를 때려 자학적인 발화가 나오면 겸양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 상황일까요? 부정적 상황일까요? 1번하고 정반대로 긍정적 상황이죠. 완전 잘 돼버렸어. 우리 조별 발표 모두가 오레이 뿔이야. 그래서 자 칭찬을 받는 상황이야. 야 에이 너 때문에 광희 너 때문에 광희 네 덕분에 광희 덕분에 우리가 A+ 받았어 라고 칭찬을 듣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야 난 쓰레기야. 너희들이 다 했지. 그렇지? 이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할 때 나는 병신이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겸양의 원리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4번이에요. 이건 거꾸로인데 반대로 청자에게 칭찬은 연락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비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욕하는 건 줄여라 이런 뜻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면은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아까는 뭐야? 내 덕분에 다수가 그쵸?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인데 지금 이건 거꾸로 거꾸로 상대방이 병신짓거리를 했는데 다독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병신짓거리를 했지만은 우쭈쭈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욕하는 건 최소화하는 거죠. 아예 안 하거나. 이해돼요?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 칭찬의 경륜이에요.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동의의 경륜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화법, 재수, N수 시작하는데 이 마당에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버버, no. 그렇잖아요? 작년과 달리 재수는 뭔 테일입니까? 롱테일이에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이면 디테일.
재수는 디테일이거든요. 왜 고3들이 재수형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동의의 경률은 말 그대로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을 늘리는 걸 말해요.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최근에 개봉작들 쭉쭉쭉 읊어낼 수 있겠지만 참고 있잖아요. 인정합니다.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 전혀 안 봐요. 그쵸? 카지노가 뭐예요? 손석구 언제 나와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제 나만 그냥 얘기할게요. 나는 폭력물, 액션물을 좋아해요. 근데 A, B라는 학생은 멜로를 좋아해요. 이 상황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멜로 보고 싶다, 액션물 보고 싶다. 합의점이 전혀 없을까요? 있겠죠. 멜로가 있는 폭력물을 보면 되잖아요. 보통 섞여서 나오잖아요.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멜로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액션물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을 위해서 마동석이가 나오는 거. 마동석은 사랑이 아닌데 걘 뭐지? 걘 정의를 위해서죠. 악의 물을 소탕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이점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타협점을 찾아볼까? 일치점을 늘리는 태도를 뭐라 그래? 동의의 경률. 방금 내가 예를 든 걸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응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 명은 영화를 좋아하고 한 명은 연극을 좋아하면 중간에 타협점은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 같은 걸 보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런 거.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5번에 무슨 원리요? 여기 나온 대로 이 동의의 경률, 원리, 법칙에 대한 사례를 설명할 때 선지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긍정. 그래, 예를 들어서 액션 좋아하는 애가 자기가 아닌 상대 측한테 멜로도 좋은데 그렇지 우리 세대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랑은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러면서 긍정해 주면서 먼저 first 오케이 그러면서 자 근데 라고 덧붙여 다만 액션물이 있다면 그 멜로가 훨씬 더 돋보여 보이지 않을까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시끌어주면은 뭐야 나온 대로 동의의 경률 어쩌고에 해당된다. 이해되죠? 한번 쭉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 볼 거예요. 굳이 뭐 들춰볼 이유가 없어요. 자,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생각에 대한 공감을 취한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다만 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지문 속에 문장 표현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를 지금 따옴표 처리한 이 부분으로 사례를 들어준 거예요. 멜로물도 좋은데 다만 이러면서 액션의 성격이 가미된 걸 같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앞으로 합법과 작문 시간에는 항상 문제풀이 직후에 사후 처리를 할 때 이렇게 노트에 체크가 되면 좋아요. 노트에 기록이 되면 좋아요. 지문에 이런 표현 나오면 선지에 이런 개념 나온다. 몰랐던 걸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은 그 무적의 화작 만점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 한 보따리 외운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고 문제 뭐 10권, 20권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트를 기록해야 돼요. 노트. 자, 말 나온 김에 당구장 표시하고 개인 노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모장이 있다거나 별도로 공간에다가 따라 적어 놓을게요. 화작 학습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단해요. 국어와 공통된 게 있고, 그죠? 화작 고유의 방법이 있고, 그래요. 공통된 거는 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유 불문, 영역 불문, 무조건 노트 작성이 필수 아이템입니다. 노트라는 아이템을 장착하지 아니하고 전장에 나간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이에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울퉁불퉁, 성적이 들쑥날쑥, 이렇게 돼요. 공통점 뭐야?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줄타기가 아니라 파도타기, 너울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성적이 하는 친구들은 노트가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100%예요. 노트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20학년도에 만점 받은 그 친구 있죠? 노트의 귀재예요. 질문 올 때마다 포스트잇을 노트에다 잔뜩 붙여가지고 하나 클리어할 때마다 포스트잇을 떼고 거기다가 또 답을 적어요. 설명해 주는 걸 또 받아 적어. 정말 집요한 녀석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만점이 나옵니다. 노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노트 작성 방식이 약간의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지문 속 표현 있죠. 지문 속에 특정 표현을 작은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차곡차곡 자기 지갑에다가 돈을 찔러 넣는 것처럼
자기 우리 급식하니까 식판에다가 네 먹을 거 덜어 담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지문 속 표현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랑 대응되는 지문이 아니라 이제 뭐야? 선지의. 선지의 개념 있죠? 개념. 선지의 개념. 이걸 노트에 적어야 돼요. 이게 적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거 하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수능 때까지.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3번. 다시 공통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이 화장만의 고유한 학습 방식 특징이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 무적의 화장 만점자가 된다. 요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건데 공통점 1번 이어서 공통점 3번은 뭐냐면 수능 당일 수능 당일에 가져갑니다. 화작 공부 가시적 목표가 뭐냐? 노트 한 권 만들기입니다. 수능 당일에 가져갈 노트 한 권 만들기. 형식이 구애받지 마시고 이것만 지키면 돼. 지문 속에 이런 표현, 선지 속에 이런 개념, 1대1 대응. 요것만 누적을 계속해 나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 풀고 나서 그때 당시에 충격만 갖고 장기 기억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순전히 착각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게 뭡니까? 재수생의 기억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적어놔야 돼요. 믿을 건 기억이야, 기록이야. 기록이에요. 못 믿을 건 기억이고요. 알겠어요? 네 머리를 믿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된 건 믿지 마세요. 이해력은 충분하신데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 집어넣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과목도 많고. 그래서 수능 당일에 노트를 가져가시면 진짜 그 친구는 누구도 어떤 출제자도 틀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난공불락이죠. 어떻게 찔러 놓을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튼튼한 갑옷 같은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이런 노트 갑옷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돌아간다면, 그쵸? 그런 드라마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수험생이 열나 막 찌들어가지고 막 수험생을 하고 있어. 시련의 아픔까지 겪었어. 그 아픔을 딛고 저런 헤어스타일로 막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래서 화장 노트 한 걸 만드는 거야. 두툼하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알람 소리와 함께 내가 노량해전 앞바다에 바다 위에 배 위에 갑판에 내가 딱 하고 서 있는 거야. 이순신인가 했는데 졸개야 이러면서 막 노를 적고 있어. 근데 내 품속에 노트가 있는 거지. 장군! 이러면서 급박하게 꼬매가지고 바느질 사사삭 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어서 뭐예요? 적들의 탄환이 뚫지 못할 갑옷. 딱! 우와! 내 죽음을 안 죽네? 이러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씨발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거. 어쩌다 여기까지 왔죠? 노량해전 앞바다까지 왔어요. 자, 아무튼 갑옷 같은 거예요. 역사를 바꿀 겁니다. 당신 인생을 바꿀 거라고요. 이 노트. 알겠죠? 구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중에 없어요. 네가 열어가야 됩니다. 네가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의 전략이라고 써볼게요. 이제 전략. 자, 전략이에요. 전략. 화법의 전략입니다. 화법의 전략인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또 다루죠. 1번 듣기 전략. 듣기 전략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추비추비 공추비예요. 그래서 공감적 듣기, 추는 뭘까요? 추론적 듣기, 비는 이제 비판적 듣기. 그래서 뭐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예요. 첫 번째, 공감적 듣기로 갑니다. 들을 때 멍 때리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라 이거죠. 첫 번째,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공감하면서 듣는 게 뭐냐? 소극적으로 공감, 적극적으로 공감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 건데, 그죠? 소극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듣는 몸짓이나 어떤 태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더 다음 얘기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거, 이런 걸 어필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한다. 다시 말하면 눈을 맞춘다랄지, 이거 듣고 잊어버리세요. 눈을 맞추며 듣는다랄지, 지문에 이렇게 지시문에 괄호 안에 눈을 맞추며 이렇게
혹은 바른 자세로 이렇게. 그게 이제 이 관심 표명이에요. 관심 표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격려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손석구 나와 안 나와? 몇 화에 나와? 카지노 몇 화에 나와? 손석구 언제 나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격려하기예요. 이해돼요? 잊어버려. 자, 적극적 듣기라고 하는 건 이거하고 좀 달라요. 네가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받고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손석구 지금 6화부터 나온대. 나 잘 모르지만 6화부터 나온대. 그러면 이걸 듣고 내가 뭐라고 말해야 요약하기냐. 아 6화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똑같이 받아서. 근데 반영하기라고 하는 건 달라요. 내 생각을 덧붙여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반영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려. 이거 디테일하게 나누는 건 잘 안 나와요. 작년 대수능에 그 재진술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재진술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관련된 거거든요. 재진술.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개념 재진술이라는 거하고 관련돼요. 한번 써볼까? 이래 재진술. 재진술한다라는 거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거나 정리했거나 퉁쳐서 다 해당돼요. 수능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데 묶어서 다시 진술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진술할 수도 있고 그 모의고사 보면은 그때그때 막 달라지거든요. 내신에서는 구분을 해요. 근데 수능에서는 구분이 없어. 그래서 재진술했다는 얘기는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반복하거나 반복 아니면 여기는 정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말은 아직 한참 남았다는 얘기잖아. 지금 4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2주 후에 나온다는 거잖아. 손석구. 이게 반영하기예요. 알겠어요? 사실은 이번 5화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인 안 해봐가지고 4화까지 안 나온 건 확실해요. 자, 중간중간에 스포도 좀 던져드릴 테니까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런 건 제가 좀 즐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인 듣기, 반영하기와 요약하기 구분 없어요. 수능에서 사실 구분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땐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진술하면은 적극적인 거야, 소극적인 거야. 이것만 딱 기억해. 재진술이라는 말 나오면 적극적 듣기야, 소극적 듣기야. 아, 그렇지.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것보단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격려예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거고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거. 자, 요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기계적으로 듣게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생각하면서 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좀 덥지 않니? 물어봤는데, 선생님, 네, 덥네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추론적 듣기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야, 좀 덥지 않니? 덥네요?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추론적 듣기가 안 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야, 히터 좀 어떻게 좀 꺼봐라. 아니 여름 같으면은 에어컨 좀 틀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비판적 듣기로 넘어갑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 잘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문제 풀면서 다시 이제 상기하면 되는 거니까.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이제 타공타공, 신타공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칠판이 지금 협소해가지고 크게 안 맞는데 두 번째 것까지 일단 타당성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신뢰성이라는 말이 선지에 나와요. 선지에 이렇게 신뢰성 혹은 뭐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100%, 뭐 99도 아니고 100% 지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출처가 나와야 돼요. 출처. 출처가 뭐죠? What is this? 출처.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갖고 왔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뭐 기사문에서 발췌를 해서 가져왔다거나 특정 기사, 그 다음에 신문기사나 등등, 그 다음에 뭐 논문에서 가져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혹은 뭐 잡지, 신문기사, 뭐 잡지, 뭐 논문, 뭐 이런 게 제목이 나와야 돼요. 명칭이 딱 나와야 돼요. 명칭이. 그 다음에 근거. 그러니까 이 타당성이라는 말이 선지에 나오면은 타당하냐 아니냐는 무엇의 타당성을 묻는 거예요. 근거를 일단 댔냐, 혹은 그 대놓은 근거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선지에 나왔으면은 얘는 엉터리인 근거를 댔거나 아니면 근거 자체를 대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슬기는 여신이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뭐냐? 슬기는 여신이 여신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과서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근거가 나왔으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올려볼게요. 공정성 적었습니까? 네 번째 말고 세 번째. 자, 공정성. 무엇의 공정성? 이건 뒷받침 근거였고요. 타당성은 뒷받침하는 근거였고요. 공정성은 주장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키우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여자는 얘나 키워.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순간 근거를 무슨 희한하고 무슨 뭐 해괴망측한 아주 기발한 그럴싸한 근거를 아무리 갖다 붙이더라도 선지는 뭐라고 나와요? 공정성에 위배된다라고 나와요. 주장 자체가 차별적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노사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의식을 담은 주장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종차별 등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주장 자체가 나오면은 공정성이 위배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자아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자, 추가 개념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아 개념이라고 써보시고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납득되죠? 한번 쭉 써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상한 커플들 본 적 없어요. 졸라 이쁜 여잔데 그리고 직업도 아주 훌륭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 의사야 여자가. 근데 남자가 뭐 백수에다가 건달에다가 뭐 얘가 몸집이 막 이러고 막 못생겼고 막 이래. 근데 뭐 사귀고 있어. 대체로 이제 그런 경우 보면 여자분이 자아 개념이 어때요? 부정적 자아 개념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못난이야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경우가 직업이 아무리 특출해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이상한 부정적 자아 개념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노리면 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은 자아 개념은 시험에 나올 때 첫 만남에서 노출할 자아 개념이 있고 자아 개념이 있고 노출하지 말아야 할 자아 개념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예를 원반 친구들 앞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거나 오케이? MBTI를 막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버린다거나 저 ENFP거든요. 열정의 파이어 ENFP입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ENFP하고 궁합이 잘 맞는 MBTI는 뭐가 있어요? ISFP예요. 슬기입니다. 딱 맞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네, 쉬어가는 거죠.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야?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죠. 아까 내가 피부과 의사, 여자의 직업을 얘기했는데 직업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외적인 정보로서의 사회적 자아를 일컫는 거예요.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첫 만남에. 말해도 되죠. 밝히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되죠. 나 재수생이에요. 말하시라고요. 왜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은근슬쩍 대학생인 척하고 말이죠. 네? 불리하면 고등학생, 유리하면 대학생. 아무튼 직업이나 주소, 저 청담동 살아요. 뭐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주소 정도는 말할 수 있죠, 첫 만남에. 뭡니까? 뭐 환승연애가 히트치기도 했지만 그 전에 그 커플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지옥이 있었잖아요.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봤었는데요. 결국은 승자 독식의 비정한 현실을 말해주는 결과물이었죠. 다 고개 끄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 보면은 처음에 뭡니까? 직업 말하잖아요, 대체로. 처음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할 때 직업이나 가족관계, 뭐 몇 년 중에 뭐 장남이다 그러면 와 듬직해 보이고 막내라 그러면 투정 부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 장남 같아요? 막내 같아요? 외동, 맞았어요. 자, 이런 거 노출해도 된다, 안 된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외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자아는 사실은 차츰, 친밀해졌을 때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자아 개념을 노출하는 순서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하는 상황. 요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순서. 이딴 거를 먼저 막 보여줘 버려. 솔로지옥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 MBTI가 뭐고요?
그 다음에 저 정치적 성향은 뭐 무슨 당이고요. 그리고 저는 얘는 여자가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려.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니? 달라. 한 표도 못 받아. 오케이?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개인적 자아는 나중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아는 먼저 드러내는 순서를 밟는다. 이거예요. 이 기본입니다.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사회 먼저 개인 나중. 사회 먼저 개인 나중. 시험에서는 순서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 그 지문의 흐름을 딱 보시고 아 잘못됐네. 뭐 자기가 내적으로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걸 먼저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선지를 골라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도 이런 그 전체적 개념을 단시간 내에 이게 짧게 압축적으로 정리해본 경험이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뭐 지지부진한 것도 하고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들어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자, 이거 그 가운데 접점입니다, 이건. 적었죠? 그 다음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말하기 불안이 종종 나와요. 말하기 불안. 선생님 지금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처음 본 애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막 떨고 있어요. 저 소심해요. 알겠죠? 저 굉장히 여린 남자입니다. 이렇게 막 보이시죠?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고2 학생들이 저에게 수업 끝나고 말해줬어요. 선생님 되게 여성스러워요. 무슨 개소리야. 너 얼마나 남성스러운데 보여줘? 이랬더니 선생님 자꾸 수업 중에 귀 뒤로 머리를 넘겨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더라고. 아 진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씨, 하여튼 저 남자예요. 자 말하기 증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예, 자 말하기 불안. 이 원인을 이제 진단을 해보면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둘러싼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떨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이니까 지금 선생이라는 거 앞세워가지고 지금 떨지 않는 거지. 만약에 구운 상대인 여성 한 10명을 앞에다 놓고 선택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언니 이러면서 어버버 조수봉으로 변신을 하겠죠. 막 이러면서. 첫날인데 너무 가벼워 보인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럽네요. 환승 인원이 다소 속출하지 않을까. 자, 상황적 불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미팅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면접 상황에서 입사 면접 상황이랄지 이런 데서 말하기 불안 나올 수 있잖아요. 친구 앞에서는 졸라 잘 떠버린 애가 입사 면접만 가면은 막 어버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라 이거 아니에요. 한번 쭉 써봐. 준비가 부족하면 떨리지 당연히. 내가 이거를 봐.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오니까 자신감 넘치게 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들아 화법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 지랄 하고 있으면은 맨날 떨리고 조바심 나고 초조하겠죠. 나는 당당하거든.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두 번째, 확신이 있어야 돼. 20학년도에 만점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쳤을 때 화작이 결과적으로 다 맞거나 하나가 틀리지 않는 상황은 정말 예외적으로 정말 게으르거나 그쵸? 글보다 말을 사랑하는 아이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진짜 이건 다 되는 거고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떨지 않아. 동시에 경험이 졸라 많거든요. 물론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 대충 한 20년 이상씩 하신 건데 저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지만은 10년이니까 뭐 그렇게 강산도 변할 나이니까 10년이라고 하면 그 세월 자체가 그럼 경험이 적은 건 아니죠? 뭐 더 얼마나 해야 됩니까 도대체? 수능 공부를 제가 연구를 10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되죠? 네, 10년 했으니까 떨지 않아요. 동시에 청중들이 지금 뭡니까? 이렇게 다소곳한 청중들 앞이니까 이렇게 떠벌려대는 거죠. 노인분들 앞에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동시에 환경!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입니까? 그렇죠? 청솔학원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내신식으로 하면 이렇게 외워야 되거든요. 한번 쭉 써보세요. 카드식 실행 개요. 개요가 중요해요. 개요. 개요 작성을 해본다. 준비가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원인이 준비 부족일 때 준비를 하면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PPT를 마련한다거나. 동시에 뭐 이렇게 수업 준비하는 가운데 실제 수업 환경과 비슷한 데서 빈 강의실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뭐라고 나온 거냐면 잘 안 보이죠? 실제적 발표 연습. 실제적 발표 연습이에요. 이거 약간 응용해 볼까요? 발표 상황이 아니라 수능 시험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의외로 안 떨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 별로 안 떨렸어요, 사실. 그렇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로 떨리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가 원인이에요? 상황이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적 발표 연습 응용을 해봐. 실제적인 이 시험장 환경 내에서 물리적 조건을 비슷하게 갖추고 반복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재수학원에서는 반드시 뭐랍니까? 월 1회 뭐예요? 반드시 최소한 월 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실전에서 떨리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 조건을 반복 경험시키는 대비책이에요. 이해되죠? 이거. 참고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독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건 아닌데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이 실질적인 시험장 환경에서 물리적 조건을 비슷하게 만드는 상황이 거의 오질 않아요. 왜냐면 칸막이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칸막이 안에서, 그러니까 불투명 칸막이 안에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는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점수 잘 나와요. 이렇게 가둬놓고 조용하게 무중력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그렇게 시험 치면은 그게 시험입니까? 어떻게 실제로는 어때요? 어떤 새끼는 계속 다리 떨고 있지, 어떤 새끼는 찝찝거리지, 어떤 놈은 계속 머리를 극적으로 소리를 내질 않나, 안경을 왜 이렇게 저렇게 닦는 거야, 어떤 놈은 시험지가 뚫어져라고 계속해서 밑줄을 한 수백 번을 계속 긋고 있고, 어떤 놈은 내가 앞서간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내가 제일 빨라 이것들 하면서 호닥호닥. 또 어떤 놈은 뭡니까? 코를 풀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코를 마시는 애도 있어요. 박자가 막 나와. 칸막이 안에서 시험 치다가 그런 현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계속 감독 업무하지? 이러다 끝나요. 이게 응용하자면 그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제 첫 시간에는 다소 신선한 반응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다소 2시간째밖에 안 됐는데 진료하는 듯한 눈빛들이네요. 다음 시간에 좀 캐릭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가볍게. 자, 두 번째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불안 자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래요. 떨려 죽겠어요.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일 수능이야. 다음 주가 수능이야. 너무 떨려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네가 지금 불안한 거는 열심히 해보려는 내적인 의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이야. 긍정적 신호라고 받아들여. 불안하지 않으면은 애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애쓰지 않으면은 대충 풀어서 결과는 엉망이 될 거야. 너는 그렇지 않지 않니?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해돼요? 긍정적 신호다라고, 역으로. 심리적인 거죠. 태도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 개념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너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뭡니까? 유튜브에 바른빛국어 채널, 거기 가면은 지금 조회수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역대급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제가 바로 그 뭡니까? 수능 응원가를 불러놓은 게 있거든요. 넌 할 수 있어 라는 제목의 강산의 노래를 기타 연주와 함께 제가 생으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얘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넌 할 수 있어. 그쵸? 부정적 자아 개념을 자신 없어 하는 아이에게 달래주는 거죠. 그 다음 강박관념을 버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화작 선택했다 손들어. 작년에도 화작이었다. 내리고 니네 솔직하게 기억해봐. 기억하기 싫겠지만 다시 한번 뼈아픈 기억이지만은 1교시 딱 시작했을 때 어땠어? 화작 다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냐는 했지. 그게 지나칠 정도로 강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야. 좀 마음을 내려놔야 돼. 수능에서 화작 하나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반드시 기어코 끝끝내 마침내 finally 다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은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 정도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 돌아올 여유까지 생겨요. 그럼 안 틀리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강박관념을 버려야 된다. 다음 이제 유형으로 갑니다. 유형.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화작 정도는 그래도 끝내겠네요. 유형이라고 쓰시고요. 5번의 유형이에요. 말하기 방식에 유형이 있는데, 담화에 유형이 있는데, 쭉 한번 써볼게요.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1번 대화. 친구랑 1대1로 나누는 그 담화를 얘기하는 거죠. 대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교수님과 면접하는 상황. 면접.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3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건 외우세요. 내가 중간중간에 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외워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돼. 뭐냐면은 폐쇄 개방 보충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질문의 유형을 말해요. 뭐라고요? 면접장에서의 질문의 종류를 말해. 질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선제 이런 말을 경험하는데 처음 맞닥뜨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면접관이 수시 지원자, 수험생에게 폐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앞뒤가 꽉 막힌 질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로 답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yes 또는 no로 답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학생 책을 많이 읽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yes 또는 no로 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학생은 책을 많이 읽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물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 네? 아니면 아니요. 자신 없이. 근데 이건 폐쇄적인 질문이지만은 개방적인 질문은 반대로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 책을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이유가 천지빛깔이겠죠. 열려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보충 질문은 뭐야? 아까 처음에 했던 거 폐쇄적 질문이라고 했던 거에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책을 많이 못 읽었다고요? 왜 그랬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앞선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보충이 뭐야? 추가 질문을 얘기하는 거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돼. 알겠죠? 요건 외워야 돼. 자, 담화의 유형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협상이 있는데요. 천장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잠깐 내려오시고요. 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할 때야, 일치하지 않을 때야. 당연히 일치하지 않을 때죠. 보면은 뭐 누군가 어디 산업 현장에서 파업하고 정부가 가서 협상을 벌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협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구체성이라는 단어가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갈등이 구체적이면 진짜 심각한 건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 상호 자체는 구체적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기출에 나왔던 것들로 한번 쭉 읊어드릴 테니까 기억해 보세요.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를 두고 알겠어요? 시청과 마을자치회와 동시에 운송업자와의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저 산동네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시민자치위원회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그 한 집 살고 있는데 그 집까지 그거 올라가야 되겠어요? 운송업자가 이 이득을 중심에 놓고 물질적 이득을 중심에 놓고 이윤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상황.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이죠? 구체적이 아니야. 구체적이죠. 연장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두고 구체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돼요? 동시에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했는데 무조건 경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타협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협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것 자체가 맞는 말이에요. 주어진 담화 상황 자체가 협상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맞아요. 뭐 지문을 볼 게 없어요. 경쟁적 협력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kin주어가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협력? 왜 협력이지? 땡!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다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어. 즉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연장이라는 타협점에 도달한 거야. 그러면은 그 운송업자는 연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감이 주는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뭐야? 결과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선지하고, 그러니까 지문 속 내용과 아무런 관련,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결과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다음, 4번 토의, 5번 토론. 자, 5번이 중요하죠? 4번은 천창 보세요. 토의예요. 5번은 토론. 자, 토론 같은 경우는 입론이라는 개념 자체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사회자 마우스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자의 마우스에서만 나옵니다. 사회자가 하라고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하라고 할 때 입론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찬성 측 입론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받은 첫 번째 진술이 입론이에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입론하세요. 네. 그러면 걔가 입론이에요. 알겠죠? 사회자가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론이라는 게 뭐냐? 세운다 이거 아니에요. 자기 논리를 세운다. 그쵸? 저희 주장은 이런 겁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처음에 띄워놓는 걸 말해요.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입론하세요. 그걸 찾으시라. 다음에 6번입니다. 연설. 7번이 발표. 7번 발표. 6번 연설, 7번 발표. 그 다음에 8번은 방송 보도가 되겠습니다. 방송 보도. 방송 보도. 사실 이제 방송 보도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월드컵에 아주 그 희열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방송과 관련된 구체적 경험치가 출제진들한테 지금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 보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방송 보도와 관련된 거. 그것도 요즘에 하도 언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보도와 관련된 게 일부 나올 수도 있다. 아주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의 안내와 10번의 강연 마저 적어두시고 이런 게 담화의 유형 중에 들어간다라는 거 쭉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을 좋은 기회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6번의 점검과 조정입니다. 큰 6번 점검과 조정.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기 상황이 나왔는데 뭐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뭔가 문제 상황이 있어요. 얘가 좀 잘못하고 있는 점들이 막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뭡니까? 비판을 하는 발화를 하면서 근거 없이 근거를 대지 않고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가 딱 주어집니다. 보기에서 비판적 듣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알겠어요? 혹은 공감적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대화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나온 게 점검과 조정 이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번 듣기. 수용하는 입장에서 점검과 조정이 있죠. 듣기. 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공감적 듣기. 읊어봐. 추비, 공추비. 뭐 있었지?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셋 중에 하나가 나와. 대체로 이제 비판적 듣기가 많이 나와요. 비판적 듣기.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 점검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메뉴를 보고 이건 잘 된 거예요. 기준. 점검 기준이에요. 기준. 내용은 잘 마련이 됐는지, 추론은 적절한지, 비판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하거나 감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대체로 평가죠. 평가. 자, 됐습니까? 비판, 평가까지. 그리고 괄호 2번에 말하기인데 요거 딸린 거 3번까지만 동그라미 3번까지만 써볼게요. 괄호 2번에 말하기라고 써보시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인 반응과 말하는 사람의 전략, 말하기 전략에 대한 평가인데 첫 번째, 내용 생성 단계에서 주제를 뭐로 잡았고 목적은 무엇이고 예상 청중은 누구고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처음에 생성 단계예요. 이해돼요? 주제, 목적, 청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용 조직은 뭐죠? 처음에 뭘 쓰고 처음에 뭘 말하고 중간에 뭘 말하고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돼요? 도입부에서 청자와의 공유된 경험을 언급하며 호기심을 유발한다. 뭐 이런 거 등등 있지? 그런 거. 자, 마지막 표현과 전달까지 딱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 끝낼게요. 오늘 화법 개념 마무리한 거고요. 숙제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숙제 확인이 중요해요. 2가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크게는 2가지. 그래서 본교재에 있는 거 해당된 페이지 아까 다 접었고요. 26페이지 기억하세요. 그 다음 화작 만점 훈련 프린트 부교재 1회 알겠죠? 그거 할 때 주의할 점 뭐였죠? 모든 선지. 틀린 문제만? No. 맞은 문제까지 모든 선지. 알겠죠? 나가실 때는 교무실 들러가지고 한 장짜리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암기해 오시고 다음 주 테스트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나오면서 받아가시면 돼요. 짐 뿌려서 나오세요.
그리고 뒷장에 빈칸을 채울 수 있게 외워오세요. 알겠죠? 자, 한 장씩 받아갑니다. 이거 뒷장 보고 빈칸 채우는 거 외워와야 돼. 오케이? 자, 이게 다음 주 테스트 내용이에요. 몇 쪽까지요? 26쪽까지였고요, 이거는. 자, 요거 외워야 돼, 그거. 다음 주에 테스트 합니다. 빈칸 채우기 테스트. 알겠죠? 오케이. 자, 이유를 묻지 말고 무식하게 외우세요. 자, 뒷장에 빈칸 채우는 시험을 봅니다. 다음 주 빈칸 채우는 시험이야, 오케이? 앞면에 답 있고 뒷면에 문제. 이 양식 그대로 봅니다. 빈칸 채우기 암기 해오세요. 오케이, 첫 장 체크. 오케이, 땡큐. 자, 열심히 하세요. 그대로 외워야 돼, 오케이? 뒤에 빈칸을 봐. 그게 시험지야. 들어와. 니네 교실 아니야? 맞지?